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왕따를 당하던 여자아이의 저주.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다. 어느 반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못생긴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럽다는 이미지 때문인지 어느샌가 같은 반 남자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괴롭힘은 점점 다른 학년까지 퍼져갔고 그녀는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후배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 반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조리 실습으로 인해 반에 아무도 없을 때였다. 아침이나 저녁에 자살하면 아이들이 보기 전에 수습할 테니 일부러 그때를 노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떠돌았다. 칠판과 자신을 괴롭힌 아이들의 책상에는 붉은 페인트로 저주가 서 있었다. 당연히 시체가 발견되자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전교생은 급작스레 귀가 조치당했다. 그 와중에도 신발장에서 잇따라 비명소리가 울렸다. 괴롭히던 아이들의 신발에도 새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아이의 장례식은 적막하게 치러졌다. 지금처럼 왕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때가 아니었기에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왕따가 자살의 원인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빨간 페인트로 저주를 여기저기 써놓았었기에 말은 안 해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다. 얼마 후 학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반 아이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이 일어난 반에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다. 벽에 칠해졌던 새빨간 페인트를 가리기 위해 벽도배를 새로 해서 부자연스럽게 그곳만 새벽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반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아이를 괴롭히던 상급생 한 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 후로도 자살은 계속되었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에서만 서너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겁에 질린 몇몇 사람은 전학을 갔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자살은 끊이지 않았다. 성인식 날 오랜만에 모였을 때 그 반이었던 친구에게 듣기로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그 여자아이가 쓴 온갖 저주가 적힌 편지가 날아온다는 것이다. 글씨체도 그녀의 것이 틀림없어서 죽기 전에 몇백 통이고 써둔 것 같다. 게다가 한 사람에게 한 통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편지가 오고 1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면 다시 오는 것이다. 발신인은 없는데 예쁜 편지 봉투나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은 봉투에 담겨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열어보게 된다고 한다. 안에는 편지 말고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들어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에 계속 시달리다 못해 정신병자가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녀석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귀신이 된 그녀에게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던 녀석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아무리 이사를 해도 편지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실은 그 편지 내가 보낸 거지만 말이다. 죽은 그 여자아이와 나는 소꿉친구라. 그녀가 죽은 후 그 편지들이 잔뜩 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 중에는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았다. 보통 40명 정도 있는 한 반에서 익사나 사고사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 아직 그녀의 원한은 다 풀리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졸업여행. 대학교 4학년 11월이 돼서야 A의 취직이 겨우 확정되었다. 자기 말로는 작은 회사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취직은 확정되었으니 축하할 일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의 진로가 모두 정해진 것을 기념해 1월에는 다 같이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처음 제안을 한 것은 A였다. 렌터카를 빌려서 도쿄에서 출발한 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아오모리까지 가보자는 것이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나와 C가 교대로 운전을 하는 대신에 A와 B, D가 자동차 렌트비와 기름값을 대기로 했다. 나까지 모두 5명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우리 5명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였다. 나와 C는 같은 과에다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A와 B, D는 다른 과였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2주 전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슬슬 숙소 예약이나 여행 세부 계획이 다 짜여져 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B와 모든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집에 찾아가 봐도 B는 없었다. B와 사이가 좋았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B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행 출발 5일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 여전히 B와는 연락이 닿지 않은 채였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A와 D의 낌새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다.
일단 협의를 한 끝에 우리는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비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다. 나 개인적으로도 비가 없으면 여행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비가 걱정되기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여행을 취소하자는 의견에는 찬성이었다. 하지만 A와 D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여행은 취소해야 해. 안 된다고 하고 강하게 말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친했던 C와 따로 이야기를 했다. 물론 B의 실종에 관해서, 그리고 협의 도중 보였던 A와 D의 이상한 모습에 관해서였다. 그리고 나와 C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B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에 A와 D가 관계된 것은 아닐까. 그 길로 나와 C는 B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역시 B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옆방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B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집주인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급히 전화해 사정을 전하려 했지만 수억이 넘어 들려온 집주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B씨라고요?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그 방은 지금 빈 방이에요. 전에 거기 살던 사람도 한 달 전에 이사 갔습니다.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이름까지 확인해봤지만 D의 이름이 아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나와 C는 A와 D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출발 3일 전이 다가왔다. 결국 B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나는 예약했던 숙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3일 전에 취소하는 것 자체가 그쪽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일 테니 일찍이라도 전화하는 게 예의다 싶어 아침 일찍 전화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묵을 예정이었던 세 곳의 숙소는 모두 예약이 취소된 상태였다. 당황한 내가 사정을 묻자 일주일 전에 B라고 자칭하는 남자가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결코 B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감적으로 A나 D 둘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만약을 대비해 전화를 받은 여관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했던 것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C에게 전화를 해 급히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C는 말했다. 이건 절대 A나 D에게는 말하지 말자.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취소 전화를 하겠다고 슬쩍 미끼를 던져보자고. 그리하여 우리는 A에게 전화를 걸어 숙소에 취소 전화를 걸겠다는 제의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A는 취소 전화라면 내가 걸게 라고 대답했다. 나는 겁에 질리면서도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숙소가 세 곳이니까 한 곳씩 나눠서 연락하는 건 어때? 하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통화를 통해 나와 C는 B의 실종에 A와 D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바로 A와 D에게 우리가 알아낸 것을 들이대며 따지자고 했지만 C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혼자서 A와 D에 대해 조사해볼 생각인 것 같았다. 나는 그닥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B는 정말 걱정이 돼서 학교에 사정을 말하고 B네 집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로 했다. 겨울방학 중인 대학교에는 사람도 없고 안내 데스크 창구에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자 조사를 해주었지만 B는 물론이거니와 A와 D도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B는 집 주인의 말도 있고 해서 혹시나 가면인가 하는 생각에 집주인이 말했던 사람 이름도 대보았지만 역시 학교에 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본명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날 하루 전 A에게 연락이 왔다. B가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2주 만에 5명이 모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A네 집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왠지 거기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시내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에 나타난 B는 우리가 알던 B가 아니었다. 심지어 얼굴이 B와 닮은 것도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솔직히 나는 냉정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 가라앉지를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얼굴에서는 이유 모를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와 C는 이 사람은 B가 아니잖아 라고 말했지만 A와 D는 계속 B가 맞다고 우겼다. 그 사이 B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나와 C를 번갈아 가며 계속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사라졌던 이유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까지 숙소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는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에 그대로 연락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B는 말했다. 내일 여행은 가는 거지? 그 순간 B의 얼굴이 한층 더 무섭게 보였다. 마치 설명이라도 하는 양 A가 말했다. 실은 숙소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여행은 내일 바로 출발할 수 있어. 아무래도 이미 숙소 예약이 취소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아직 모르는 듯 했다. 아니면 설령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해도 이미 상관없다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3일 전에 여행은 취소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나랑 이 녀석은 다른 약속을 잡아버렸다고. 라고 C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여행을 가자고 졸라대서 거절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나는 거기서 1초도 더 버티기 힘들었지만 이미 대학교는 물론이고 주소까지 놈들이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원만하게 이야기를 맞춰야만 했다. 다행히 C 덕분에 나도 겨우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날은 겨우겨우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질 수 있었다. 그들과 헤어진 후 나와 C는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러자 그 세 사람은 10분 정도 걷다가 어느 주차장에 들어갔다. 잠시 기다리자 A가 운전을 하는 차가 주차장에서 나왔다. 우리에게는 면허가 없다고 했던 A는 사실 운전을 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 후 나는 곧바로 이사를 했다. 이삿날까지 집에는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한 번만 갔을 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삿날 오랜만에 집에 들어서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졸업할 때까지는 대학에 갈 일이 거의 없었기에 그 후 C 이외에 만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A, D, 그리고 B와는 연락이 끊긴 채 봄이 되었다. 이게 1년 전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1년이나 지난 후 일부러 옛 이야기를 꺼내놓는 데는 사연이 있다. 그 1년 사이 나와 C는 꾸준히 연락을 하며 종종 술도 한 잔 걸치곤 했다. 그런데 그 C에게 어제 연락이 와서 밤에 만났는데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다. C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집 주인에게 들었던 B의 집에서 살았다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그 사람은 1년 전에 사망했었다는 것이다. 아마 죽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B가 아니었을까. 그날 밤 우리를 찾아왔던 B라고 자칭하던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선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동아리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 나온 미팅은 예상대로 머릿수나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같이 나온 친구 2명은 미팅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커플끼리 참석했다. 게다가 상대편 남자들도 그냥 머릿수나 채우려고 나온 건지 전혀 K의 취향이 아니었다. 2차로 노래방이라도 가자. 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K는 술집을 나와 역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2차는 안 가니? 같이 미팅에 참가했던 S였다. 미팅에서 처음 만났지만 같은 학교 선배라기에 말을 몇 마디 섞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당히 미인이라 남자들의 주목을 한껏 끌었었다. 그 S가 둘이서 한잔하자는 제안을 하니 K로서도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역 앞의 술집으로 향했다. K씨, T현 출신이라고 그랬지? 망해버린 미팅을 안주 삼아 떠들고 있던 와중 S가 물었다. 아까 자기소개할 때 들었어. 여름방학 때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요. 마침 모레부터 여름방학이다.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집까지 가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라고 K가 대답했다. 그러자 S는 마침 티언에서 하이킹 코스 청소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참가하는 게 어때? 라고 물었다. S가 가입한 캠핑 동아리가 티언에서 바베큐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하이킹 코스 사이에 있는 캠핑장과 계약을 맺고 청소를 해주는 대신 캠핑장을 무료로 쓴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바베큐 재료까지 대준다고 했다. 어때? 자원봉사 개념이라 따로 돈은 안 나오지만 내 차로 가면 교통비는 굳잖아. 뭐 캠핑이 끝나면 우리 동아리도 따로 일정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건 K네가 알아서 해야 하지만 말이야. 사실 티언의 친가에는 2년 가까이 가지 않은 터였다. 왕복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에 우리도 딱히 돌아갈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가는 게 공짜인데다 캠핑도 꽤 재미있을 것 같다. 솔직히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컸다. 그럼 저도 가볼까요? K가 대답하자
S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분명 재미있을 거야. 그럼 모레 아침 7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자. K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S와 헤어졌다. 다음 날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만큼 청소와 세탁을 한 뒤 캠핑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집에서 온 부모님 전화였다. 오랜만에 집에 간다는 말에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다. 일단 내일은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서 아는 선배랑 캠핑했다가 모레 집으로 갈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어머, 거기 캠핑장 같은 게 있니? 하이킹 코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던데요. 그 근처 어디에 있대요? 얘는 하도 집에 안 오니까 동네도 다 까먹었구나. 너, 거긴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서 나무라곤 한 그루도 없잖아. 그 말을 듣자 K의 머릿속에도 어린 시절 기차 창문 너머로 보았던 회색 민둥선들이 퍼뜩 떠올랐다. 도저히 S에게 전화해 따질 용기가 안 나서 K는 동아리 친구에게 전화해 S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아, 그 미팅 때 나왔던 예쁜 언니. 놀랍게도 K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S와는 초면이었다. 주선자에게 알아보니 원래 나오기로 했던 여자아이가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었다면서 S가 대신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더니 S는 친구의 친구라 자기는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대답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K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S가 전화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중에 친구와 함께 S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나마도 이틀 후에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나올 뿐이었다. 지도를 찾아봤지만 S가 말한 하이킹 코스나 캠핑장은 없었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 문의하니 S라는 학생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직도 S가 누구였는지 K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네 번째 이야기, 결벽증. 몇 년 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의 이야기다. 그 녀석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만약 카운터라도 보게 되면 잔돈이나 손님의 손이 닿기만 해도 필사적으로 계속 손을 씻어대는 것이다. 그 사이에 카운터에는 손님들이 밀려들고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카운터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못 주울 정도였다. 하지만 평상시의 성격은 귀여운 남동생 같은 느낌이라 미워할 수는 없는 친구였다. 게다가 손님 맞이에는 대단히 능숙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꺼리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녀석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여자친구는 대단히 예뻤는데 그 녀석은 아파트 빌려서 동거하고 있다며 대단히 행복해 보였다. 다들 여자친구 엄청 예쁘잖아. 잘됐다. 라면서 기뻐해줬고 점장도 서비스로 파르페를 가져다주며 축하해줬다. 그리고 한동안은 여자친구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살이 쪄버렸다며 행복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동거를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난 후부터 갑자기 그 녀석은 기운이 없어지더니 아르바이트마저 빠지기 시작했다. 여자친구 이야기 역시 하나도 하지 않았다. 요즘 기운이 없네. 여자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묻자 그 녀석은 사실은 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 녀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아이한테 고백을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엄청 귀엽고 예쁜 아이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사귀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자신의 결벽증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특히 그 녀석이 거슬리던 것은 여자친구가 생리를 할 때였다고 한다. 냄새가 너무 싫어서 화장실 휴지통에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 난리를 쳤다고 한다. 거기에 욕조가 더러워진다며 생리 도중 목욕을 했다고 화를 냈고 냄새랑 피가 이불과 침대에 밴다며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복도에 수건 한 장 깔고 자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 때문에 여자친구와 큰 싸움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대단히 심한 말을 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의 몸에 대해서라던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단점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적하고 너같이 더러운 여자랑은 이제 못 살겠어. 라고 말한 다음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이제 어느덧 가출한 지도 2주가 지났다고 했다. 지금 시간이라면 여자친구는 일하러 나가서 없을 테니까 지금 짐을 가지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결국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내가 같이 아파트에 가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도 그 여자한테 원한을 사면 어쩌지.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문 앞까지는 의리상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여자친구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조심 방문을 열자 거기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벽과 바닥 전부 어마어마한 수의 휴지가 붙어 있었다. 군데군데 압정이나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집안의 모든 불이 다 켜져 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여기저기에 엄청난 수의 벌레 붙어있는 다 쓴 휴지에는 젤리 같은 것이 붙어 있어 그 휴지마다 벌레가 빽빽히 붙어 있었다. 그것을 다 본 그 녀석은 정신이 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다. 게다가 당황한 그 녀석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비누 속에 면도날이 한가득 박혀 있었다. 충격과 공포에 젖어 완전히 아비규환이었기에 나조차도 그 후에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녀석은 결국 그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후로 나도 그 녀석을 만나지 않았기에 점장에게 들은 것 뿐이지만 그 녀석의 어머니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여자친구는 생리도중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 그 녀석이 화를 냈기에 버릴 수도 없어 휴지를 어딘가에 모아뒀던 게 아닌가 싶다. 그게 비참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이성을 잃고 벽과 마루에 마구 붙여버린 게 아닐까.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흐르고 딱 한 번 그 여자가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그 사람한테 이걸 좀 전해주세요. 라며 갈색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한다. 그 봉투는 지금까지 아무도 열지 않은 채 가게에 버려져 있다. 다만 안에 있는 게 흐늘흐늘해서 나는 뭐가 들어있을지 대충 상상이 간다. 5번째 이야기. 인기 있는 품종. 옛날 내가 다니던 회사 과장님이 기르던 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중년의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아 어머님과 함께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집에는 결혼한 여동생이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어머님의 방에서 이미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지만 조카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라대기에 개도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어머님과 여동생, 조카들이 관리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과장님과 매제가 산책을 교대로 산책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근처 애완동물 가게에서 그 당시 무척 인기 있던 품종의 대형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 쉬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공중전화가 대중적이었는데 마침 집에 전화를 하러 가서 자리를 비웠던 과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척이나 침통한 표정을 하고 계셔서 나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르던 개가 죽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른 지 막 1년이 넘어갈 무렵이었기에 나는 놀라서 사고라도 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갑자기 무슨 병이라도 생겼던 겁니까? 아니야. 안락사 시켰어. 깜짝 놀란 내가 이유를 묻자 과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개를 키우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그 개는 자기보다 작은 것에 대해 이상할 정도의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장님과 어머님이 키우던 고양이를 덮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일이 나지는 않았지만 고양이랑 함께 둔 것이 문제인가 싶어 고양이를 여동생네 집에 맡기고 산책 때만 데리러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의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산책 도중 다른 소형견에게 2번이나 달라붙어 물어댔다는 것입니다. 2번 모두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지극히 온순한 데다 공격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애완견 훈련센터에 보내 프로에게 교육을 시킨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훈련센터에서 돌아온 개는 몰라보게 영리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완전히 마음을 놓게 되었고 바로 그날 오전에 여동생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책 도중 소형견과 마주친 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 소형견에게 달려들었고 그대로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소형견을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먹힌 주인은 반쯤 정신이 나갔고 그 길로 개는 안락사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사건으로까지 이어져 과장님이 무척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듣게 된 것이지만 인기 있는 품종의 개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근친 교배가 횡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 보기 드물게 이런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첫사랑. 학창시절에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였습니다. 사귀기 전엔 전혀 몰랐는데 사귀고 나서 얼마 후에 갑자기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길래 별 생각 없이 나갔는데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좀 철렁하긴 했는데 전 남친 이야기인가 그런 거면 쿨하게 신경 안 쓰기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보니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뭔 소리야 했는데 눈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고등학교 때 귀신 보는 놈은 거의 말로만 들어봐서 실감이 안 났던 겁니다. 여친 말로는 자기 엄마 쪽이 무당이랍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신데 원래 엄마를 건너뛰고 자기가 신내림을 받아야 했답니다. 근데 딸이 불쌍한 엄마가 자신이 대신 받고 딸은 신내림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신내림 전에는 귀신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지금도 몸이 아프면 자주 보인다면서 고백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가 무당 집딸이라니, 게다가 귀신을 종종 본다니. 사실 귀신 같은 걸 전혀 안 믿고 있었기에 얘가 거짓말을 하는가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이면 이런 걸로 뭔 이득인가.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본인 앞에서 못 믿는 모습은 안 보이기로요. 1. 교차로 귀신. 푹푹 찌는 여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에서 데이트하다가 시원한 게 먹고 싶어져서 시내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내로 가는 길에 기차역이 있는데 역 쪽으로 가면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을 지나면 직선으로 금방 갑니다. 돌아서 가면 주택가를 빙 돌아야 해서 더운 날에 그러긴 귀찮았습니다. 제가 손에 땀이 많은지라 손도 안 잡고 조금 떨어져서 수다 떨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팔을 확 잡아채더니 얼굴이 굳어서는 조용히 따라와 그냥 오라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여자친구가 너무 얼어있으니 일단 돌아가는 길 쪽으로 걸으면서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역을 지나서 조금 걸으니까 그제서야 살짝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행이냐고 묻자 아까 지름길 가는 앞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교차로 앞에서 둘이 수다를 떠는데 마치 근처에 누군가가 같이 떠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을 멈추고 가만 귀 기울여 봤는데 제가 말이 멈추자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계속 되뇌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여자친구가 앞을 바라봤는데 교차로 조금 지난 곳에서 성인 남자가 머리만 잘린 채로 절단 부위에서 피를 후두둑 쏟으면서 죽여버릴 거야만 반복하고 있었답니다. 머리만 떠다니는 그로테스크한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 알아채면 곤란하기에 비명을 겨우 참고 저를 끌고 다른 길로 간 겁니다. 귀신을 보면 영화처럼 파란 얼굴 조명 받은 모습 하얀 얼굴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사람과 구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리얼했을까요?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데 피를 쏟고 있다니.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여름인데도 싸늘하더라고요. 이 발소리. 한 달쯤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게 덥고 귀찮아서 제 방에 큰 베개를 등에 대고 벽에 기대서 TV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딱히 하는 거 없어도 자주 보던 사이라 그냥 TV 보고 밥 먹고 집에 데려다주고 그런 사이였죠. 평소처럼 영화 해주는 걸 틀어놓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슬슬 졸려서 낮잠이나 같이 잘까 하면서 TV를 끄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을 확 뜨더니 TV 끄지 말라고 조용하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발소리 안 들려? 이러는 겁니다. 나는 안 자고 계속 있었는데 뭐지? 싶어서 도둑 들어온 건가? 생각했지만 대낮에 TV 틀어놓고 있는 집안에 도둑이 들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싶은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계속 발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린다며 울먹거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토닥이고 있으니 갑자기 눈을 감고 저를 꼭 아는 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안아주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손에 땀이 범벅이 돼서 눈을 떴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울면서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 너랑 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라면서 우는데 이때는 좀 답답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나는 전혀 모르다니. 상처에 공감해줄 수도 없고 토닥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처음에는 다른 방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발소리가 저희 방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여자친구가 눈을 뜨고 저한테 발소리 안 나냐고 물은 겁니다. 저는 못 들었기에 아니라고 했는데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나 봅니다. 발소리에 집중하다가 마치 방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 입구를 보니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쑥 하고 들어왔답니다. 겁이 난 여자친구는 눈을 꼭 감고 저를 그냥 껴안고 있었답니다. 발소리는 저희 주변을 맴돌면서 아무 짓도 안 했답니다. 그저 맴돌기만 하다가 멈추더니 다음에 또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눈을 뜬 여자친구는 어릴 적에 귀신인지 몰랐을 때 봤던 아저씨라면서 아직도 가끔 나를 따라다닌다며 울었죠. 아저씨가 나타나면 오늘처럼 눈을 감고 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측은합니까? 보통 사람인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3. 선풍기 귀신.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가을 초반까지는 선풍기를 틀어놓습니다. 평소처럼 선풍기를 틀어놓고 조금 쌀쌀한 기운도 있어서 회전을 해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려고 깼는데 전화를 들자마자 전화기가 뚝 하고 전원이 나갔습니다. 분명히 배터리가 70% 이상 있는 걸 확인하고 누웠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캄캄한 방에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빼서 다시 끼우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부재중 통화에 여자친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한 번만에 여자친구가 받더군요. 받자마자 자주 가는 편의점으로 나오랍니다. 새벽에 무슨 편의점이냐고 타박을 주니 자기 방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저도 놀래서 바로 갈게 하고 나무 배트를 쥐고 옷을 대강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도착하니 여자친구가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내가 왜? 넌 괜찮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별일 없어서 다행이라며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집에 도둑 든 거 아니냐고 하니 거짓말이었답니다. 저를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싶어서 급하게 생각난 대로 말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말하길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제 방으로 놀러가는 꿈을 꿨답니다. 놀러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TV 보다가 같이 잠들었답니다. 자고 있는데 선풍기에서 뚜둑뚜둑 하면서 회전해 놨을 때 끝부분에 가로막혀서 회전이 안 될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계속 한쪽 끝에서만 소리가 반복되자 거슬려서 선풍기를 끄려고 일어났는데 선풍기의 한쪽 끝에 시체처럼 생긴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금방이라도 우리한테 피를 쏟을 것처럼 생긴 창백한 여자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는데 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고 불러낸 거랍니다. 평소 같으면 개꿈이야 라면서 웃으며 넘겼을 일이었는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기 전에 저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풍기의 회전이 오른쪽 끝에만 가면 뭐에 막힌 듯이 딱딱딱 하다가 왼쪽으로 가고 다시 오른쪽에 오면 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귀찮아서 선풍기가 고장이 났나 보네 하고 내일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한 채 그냥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여자친구의 꿈 얘기를 들으니 소름이 끼치면서 도저히 방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방학 중이어서 수업이 없으니 PC방에 간다 하고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PC방에 가서 밤을 새웠었습니다. 지금도 떠올리니 오싹하네요. 이 사건 이후로 선풍기를 회전시키지 않고 이불을 덮더라도 한 곳에만 집중시키는 습관이 생겼죠. 여자친구와는 1년 넘게 사귀다가 권태기가 와서 헤어졌습니다만 그때 여자친구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씁쓸하게 헤어진 기억이 나네요. 애정결핍스러운 모습이 가끔 보여서 제가 좀 정이 떨어져 헤어졌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더 애정을 주고 사랑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되더라고요. 가끔 꿈에서 만나면 이상하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으면 좋겠네요.